거짓말이요! 호랑이가 사람 앞에 엎드린다니 그런 허황된 소리로 이 고을을 현혹하려 드시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좌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관아뜰 너머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젖먹이를 업고 호랑이 굴에 무릎 꿇은 며느리. 대체 그녀가 호랑이에게 내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평창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이는 곳이었지요. 그 고을 끝자락 금산 자락 아래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영이 군데군데 뜯겨나가 하늘이 보였고 벽은 지늘기 떨어져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박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자작농이었습니다. 논 5마지기에 밭 3마지기. 크게 부자는 아니었어도 굶는 법 없이 살아온 반듯한 살림이었지요. 그런데 3년 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논바닥이 갈라졌고 밭에 심은 콩과 조마저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넘기면 됩니다. 올해만요. 박영감은 이를 악물고 고을 좌수 엄진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쌀 서말만 빌려달라 했습니다. 엄진사는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흔쾌히 빌려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야 이웃 간에 당연한 것 아니겠소. 갚는 건 내년 가을에 하시구려. 넉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콧수염 사이로 드러난 이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도 흉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흉년이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가뭄에 고을 전체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진사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야 옳겠지요. 박영감, 빚을 갚으시오. 좌수나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3년을 기다렸소. 이자가 붙어 쌀 서말이 벌써 30말이 되었소. 30말이라뇨? 처음에 말했잖소. 이자는 10할이라고. 박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진사의 손에는 박영감이 손도장을 찍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이자 10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으면 땅으로 대신하시오. 논 5마지기, 밭 3마지기. 박영감이 평생을 일궈온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엄진사의 것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그날 밤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주먹을 향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순이었습니다. 등에는 갓돌이 지난 아기를 업고 있었고 손에는 미지근한 물 한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시옵소서. 박영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아, 예, 아버님.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서방이 돈 벌러 간다고 나선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고
시어미는 일찍 보내고 이 늙은 것은 땅도 못 지키고. 아버님,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또 지으면 되옵니다. 땅은 또 일구면 되옵니다.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옵니다. 박 영감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며느리가 이 집안에서 제일 단단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서 나무를 뜯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은 채로요. 입에서는 젖이 말라가는데도 아기에게 먹일 것을 자기 입에서 덜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며느리 참 딱하다. 시집을 잘못 와서 고생이지. 젊은 것이 아기까지 업고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니 언제까지 버틸고. 그러나 순이의 등 뒤에서 업힌 아기는 언제나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돌이. 돌잔치도 못 해준 아이였지만 어머니 등에 엎혀 있을 때만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이가 장터에서 삭바느질 품삯으로 받은 좁쌀 한 되를 안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엄진사의 신복 곽서방이 마을 입구에 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오? 옆에 있던 농부가 물었습니다. 곽서방은 대꾸도 없이 방을 다 붙인 뒤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고을에 흉년이 든 지 3년이라. 좌수 엄진사 나리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마을 곳간의 종자를 풀겠다 하시니 각 호에서는 내일까지 좌수댁에 와서 곡식을 받아가되 땅이 없는 자는 몸으로 갚을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몸으로 갚는다는 것은 곧 종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엄진사는 흉년을 이용해 마을 전체를 자기 밑으로 넣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까지 화가 미쳐. 순이는 방 앞에 멈춰서서 글씨를 읽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등에 업힌 도리가 칭얼거렸습니다. 순이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돌아서는데 곽서방의 눈이 순이를 훑었습니다. 내가 박 영감네 며느리지. 그렇습니다. 좌수 나리께서 전하라 하셨다. 박 영감이 아직 진 빚이 남아있으니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그 오막살이마저 가져가겠다고. 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빚은 땅으로 다 갚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또 붙었지. 이자에 이자가. 곽서방은 씩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아기를 재우고 부엌에서 좁쌀죽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그 사이로 새어들었습니다. 순이는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곧 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국자를 저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울고 난 뒤에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려드리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광주리를 등에 진 구부정한 노파였습니다. 흰 머리를 한 줌 모아 뒤통수에 쪽을 진 할멈이었습니다. 앞니가 빠져 말할 때 바람이 새었지만 눈은 반달처럼 휘어 늘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디 물 한 사발만 얻을 수 있겠는교. 순이는 얼른 물을 떠왔습니다. 물뿐 아니라 아침에 끓인 좁쌀죽도 한 그릇 내왔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것도 부족했지만 순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죽을 받아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맛이 좋구먼. 정성이 들어갔어. 별것 아닌 것으려. 할멈이 순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기를 업은 등이 좁은 어깨, 거친 손,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할멈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힘이 아니여.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여. 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멈은 대답 대신 히히 웃기만 했습니다. 광주리를 다시 지고 일어서더니 산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할멈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흉년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진사의 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종자를 받는 대가로 문서에 손도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자기 몸을 파는 것이었지요. 진사는 그것을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생지옥이라 불렀습니다. 순이네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쌀이 떨어지고 나물마저 산에서 뜯기 어려워졌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빠르고 매서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산에 가서 밤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안 된다. 금산은 호랑이가 나온다. 낮에 다녀오겠습니다. 순아, 금산에는 가지 마라. 작년에 나무꾼 둘이 올라갔다가 하나만 내려왔다. 금산. 고을 뒤편으로 우뚝 솟은 산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예로부터 호랑이가 산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산을 두려워했습니다. 해가 지면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밤이면 금산 쪽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개도 짖지 못하고 꼬리를 말았습니다. 순이는 시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금산 대신 마을 뒷산에서 나물 뿌리를 캐고 양지 바른 곳에서 겨우 남은 칡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뒷산에 먹을 것은 벌써 마을 사람들이 다 훑고 간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문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순이가 나가보니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영감 계시오. 박영감. 이장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영감이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큰일 났소. 진사가 내일 관아에 소장을 넣는다 하오. 소장이라니? 박영감이 빚을 갚지 않았으니 오막살이를 내놓든지 아니면 며느리와 손자를 종으로 바치라는 소장이오. 순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업힌 도리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업은 포대기 끈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진사가 문서를 갖고 있으니 관아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소. 그 문서는 가짜요. 이자를 열할로 적은 적이 없단 말이오.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감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걸 어찌하겠소. 이장이 떠난 뒤 박영감은 주저앉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시아버지의 등을 쓸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으로 드시옵소서. 밤이 차갑습니다. 순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게 생겼구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도리까지 종으로 보낼 수는 없다. 박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영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아기의 볼을 스쳤습니다. 순이가 아기를 더 꼭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아에 가서 호소해봐야 엄진사의 문서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을 구하려 해도 이 고을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엄진사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젖먹이를 업고 병든 시아버지를 모시고 겨울산을 넘는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며칠 전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힘이 아니요.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요.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할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반달 같은 눈, 바람 새는 입으로 웃던 모습, 그리고 할멈이 올라간 곳, 금산이었습니다. 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칭얼거렸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등에 업고 포대기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자줏빛 포대기 위에 흰 매화수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부엌에서 남은 좁쌀 한 줌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요? 그건 안 됩니다. 순이가 자기 자신에게 했을 법한 말이었습니다. 금산은 호랑이가 나오는 산이었습니다. 나무꾼도 올라가기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물며 젖먹이를 업은 여자가. 그러나 순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종이 되느니 차라리 움직이다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멈을 찾아가면 무언가 길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할멈이라면 먹을 것이라도 구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성적인 계산보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 할멈에게 가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금산 초입부터 길이 험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위는 얼음으로 덮여 미끄러웠습니다. 순이는 미투리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랐습니다. 등에 업힌 도리가 찬바람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걸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올랐을까. 소나무 숲이 빽빽한 곳에서 낡은 움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움막 앞에는 약초가 널린 멍석이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움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막내 할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내가 왜 여기 있냐? 이 추운 날에. 할머니,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순이는 움막 안에 들어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엄진사의 횡포, 빈문서, 종으로 바쳐야 할 처지. 말하는 동안에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를 업은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죽을 끓여 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도토리 죽이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순이가 먹는 것을 지켜보던 할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진사가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 아냐? 예, 마을 종자까지 몰아넣었다 합니다. 그 곡간 열쇠는 엄진사가 직접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열쇠를 뺐으면 되겠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엄진사에게는 곽서방을 비롯한 하인이 10명이 넘습니다. 할멈이 히히 웃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고 했지. 그럼 힘 말고 다른 걸 써야지. 순이가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이 움막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누런 짐승 가죽 주머니였습니다. 할멈이 주머니를 열어 안에 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린 풀잎과 붉은 열매, 그리고 호랑이 수염처럼 보이는 흰 털 몇 가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산에 사는 호랑이가 있어.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9회를 묵은 늙은 호랑이야. 이 산의 주인이지. 그 호랑이를 제가 어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찌하긴 도움을 청하는 거지. 순이는 할멈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순이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미친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미친 소리라. 할멈이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눈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반달 같던 눈이 금음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순아, 너는 아까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 맞는 말이야. 엄진사는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야. 관아도 그의 편이고 돈도 그에게 있고 하인도 그에게 있어. 그러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곳이 좁은 거야. 할멈이 움막 밖을 가리켰습니다. 금산의 봉우리가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 산에는 엄진사보다 힘센 것이 있어.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산 앞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법이야. 그런데 그 산의 주인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인정이요? 호랑이가 내 편이 되면 이 고을에서 너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야.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호랑이가 사람 편이 되다니. 그러나 할멈의 눈은 장난기가 아니라 진지함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마음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야. 할멈이 다시 말했습니다. 칼을 들고 가면 호랑이는 너를 적으로 보고 고기를 들고 가면 먹이로 봐. 둘 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할멈이 또 히히 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가르쳐 주면 안 돼. 스스로 알아야 해. 순이가 답답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내일까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수께끼 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아무거나 하면 더 빨리 망하는 법이야. 할멈은 순이에게 움막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거절하려 했지만 도리가 잠들어 있었고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산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호랑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날 밤 순이는 움막 안에서 도리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할멈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마음을 여는 것. 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순이는 품속의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젖을 찾아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순이가 손가락을 아이 입에 살짝 대주었습니다. 아기가 빨다가
이내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때 움막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음소리. 호랑이 울음이었습니다. 순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포효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잃어버린 짐승의 슬픔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길고 낮게 하고 이어지는 소리. 마치 아이를 잃은 어미의 곡소리 같았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 슬픔, 잃어버린 것.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이가 눈을 떴을 때 할멈은 벌써 밖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잘 잤냐? 할머니 어젯밤에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그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슬퍼 보였습니다. 할멈이 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눈에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왜 슬픈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새끼를 잃었어.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포수한테 새끼를 빼앗겼지. 그 뒤로 매일 밤 저렇게 울어.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속의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새끼를 찾아 울었다. 할머니, 왜? 그 포수가 누구입니까? 할멈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사가 보낸 포수야. 호랑이 새끼 가죽이 비싸게 팔린다고. 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해. 아이를 잃은 어미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호랑이에게 갈 것입니다. 할멈이 순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뭘 가져갈 텐데.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엎인 도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것도. 칼을 가져가면 적이 되고 고기를 가져가면 먹이가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면 됩니다. 빈손으로 그저 제 몸으로만 가겠습니다. 할멈이 한참 동안 순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은 맞았다. 반이요? 나머지 반은 내가 호랑이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야. 할멈은 순이에게 금산의 꼭대기 쪽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큰 바위 3개가 나란히 선 곳을 지나 소나무 숲을 빠져나가면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 아래 동굴이 호랑이의 거처라고 했습니다. 낮에 가거라. 호랑이는 낮에 동굴 앞에서 해를 쬐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아. 예. 무섭더라도 뛰지 마라. 호랑이 앞에서 뛰면 죽는다.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도리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줄 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바위에 앉아 도리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마른 젖에서 겨우 나오는 것이었지만 도리는 열심히 빨았습니다. 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도라, 엄마가 무서운 데를 갈 텐데 울면 안 된다. 도리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이가 두 개 난 잇몸이 보였습니다.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금산의 중턱을 넘어서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눈이 날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할멈이 알려준 대로 큰 바위 3개를 찾았습니다. 바위에는 이끼 대신 얼음이 덮여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가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절벽 아래 검은 동굴 입구. 그 앞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순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살면서 호랑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호랑이는 상상과 달랐습니다. 물론 컸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노란 눈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죽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고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19회를 산 늙은 어미 호랑이. 새끼를 잃고 3년째 울고 있는 호랑이.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보았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오면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에 엎인 도리가 움찔했습니다. 이 순간 돌아서서 뛰면 죽는다. 할멈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뛰면 죽는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대자 차가움이 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조금 멈칫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산의 어르신, 저는 산 아래 마을에서 온 순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호랑이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눈이 순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보물도 없습니다. 호랑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이 아이 하나뿐이옵니다. 순이가 등에 포대기를 풀어 도리를 품 앞으로 안았습니다. 도리가 눈을 뜨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큰 눈으로 호랑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변했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멈췄습니다. 노란 눈이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작은 생명. 순이가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도 아이를 잃으셨다지요. 그 한마디에 호랑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순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순이가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어머니의 볼을 만졌습니다. 순이가 그 손을 잡으며 호랑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아이를 종으로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 위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호랑이가 한 발, 두 발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코앞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몸을 억지로 붙들고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노란 눈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짐승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것인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코를 순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리가 호랑이의 코에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이 호랑이의 수염을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순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몸이 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낮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곡소리였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한 새끼에 대한 3년 묵은 슬픔이었습니다. 순이는 호랑이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털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어미의 마음은 다 같은 것이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자와 호랑이와 아기가 절벽 아래 동굴 앞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춥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매일 금산에 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아침을 차려드리고 도리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순이가 올 때마다 동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순이가 앉는 바위 옆까지 왔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에는 도리의 냄새를 맡으며 코를 비볐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에는 순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막내 할멈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며느리 보통이 아니야. 순이는 할멈에게서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초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겨울에도 캘 수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 눈 속에서 토끼 덫을 놓는 법은 어떤 것인지. 순이는 똑똑했습니다. 한 번 보면 기억했고 2번 들으면 응용했습니다. 할멈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내 시어미가 살아있었으면 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를 아십니까? 할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 옛날에 이 근처에 살던 아이가 있었는디. 내 시어미랑 이름이 같았어. 할멈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관아에 소장을 넣었습니다. 박영감이 빚을 갚지 못했으니 오막살이와 식소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현감은 엄진사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자라 엄진사 편이었습니다. 박영감, 열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관의 명에 따라야 하오. 관아에서 나온 아전이 박영감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영감은 마른 기침만 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도 산에서 내려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흘 안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순아,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냐? 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 목소리의 박영감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순이는 단단하되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지금의 순이는 단단하되 불꽃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이는 다음 날 금산에 올라가 할멈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약초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진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뿐입니다. 관찰사와 호랑이입니다. 관찰사는 저 같은 천한 사람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할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마을에 내려가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고, 포수를 부를 것이고, 호랑이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엄진사를 산으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할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 이 아이 봐라. 호랑이한테 양을 몰아주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진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엄진사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빼앗은 것에 대한 대가를요. 할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순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보통이 아니야. 순이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엄진사의 탐욕을 이용할 것. 금산에 산삼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 엄진사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자. 산삼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러 올 것. 그가 산에 오면 호랑이와 마주하게 될 것. 그 자리에서 순이가 엄진사의 죄를 밝히고 마을 곳간의 곡식과 빈 문서의 진실을 드러낼 것. 그런데 엄진사가 혼자 올까? 하인을 데리고 오지 않겠냐? 할멈의 질문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서방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곽서방이 중요합니다. 순이는 곽서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엄진사의 충실한 신복이었지만 순이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는 것을 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빈 문서를 들고 왔을 때도, 종으로 바치라는 말을 전할 때도 곽서방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곽서방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내일 장날입니다. 곽서방은 장날마다 관아 앞 주막에서 술을 마십니다. 순이는 다음 날 도리를 할멈에게 맡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리가 울자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장터는 흉년이라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는 사람, 팔 것을 가져온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거간꾼들. 순이는 삼배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관아 앞 주막을 찾았습니다. 곽서방이 구석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순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곽서방이 고개를 들었다가 순이를 알아보고 움찔했습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곽서방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게 할 말은 없다. 가거라. 아버님의 빈 문서, 그거 진짜입니까? 곽서방의 손이 멈췄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에 이자 열할이라는 글씨, 나중에 써넣은 것이지요? 곽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미친년,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쩌려고. 그러면 진짜가 맞다는 것이군요. 곽서방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순이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곽서방님, 저는 금산의 호랑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곽서방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금산의 호랑이가 3년 전에 새끼를 잃었지요. 엄진사가 보낸 포수 때문에. 곽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 포수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곽서방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알고 있습니다. 곽서방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곽서방님, 엄진사 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나쁜 일을 하고 밤마다 술로 마음을 달래실 겁니까? 곽서방이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칼자국 흉터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엄진사를 거스르면 나도 죽는다. 죽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곽서방님은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뭔데? 엄진사에게 산삼 소문을 전해 주십시오. 순이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금산 꼭대기에서 100년 묵은 산삼을 보았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 엄진사가 직접 확인하러 올 것. 곽서방은 엄진사를 산으로 안내하되 호랑이 동굴 근처로 데려가면 된다는 것. 미쳤구나. 엄진사를 호랑이한테 데려가겠다고?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호랑이 앞에서는 아무리 힘센 자도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곽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복이 많은 놈이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곽서방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호랑이 새끼 잡아간 뒤로 그 새끼가 어미한테서 떨어지면서 지르던 비명이 아직도 귀에서 안 지워져. 곽서방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하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이가 장터에서 슬쩍 흘린 한마디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금산에서 약초 캐다가 산삼을 봤다는 뒤 팔뚝만 한 것이 100년은 좋게 됐을 거라더라. 장터의 소문은 하루면 고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소문은 엄진사의 귀에 닿았습니다. 금산의 산삼이? 엄진사에 가는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면 한양에 올려보내면 천냥은 거뜬했습니다. 아니, 궁에 올리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곽서방. 예, 나리. 금산에 산삼이 있다는 소문 들었느냐? 예, 저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여러 사람이 말하더이다. 사람을 보내서 캐오게 하라. 나리, 금산은 호랑이가 있어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엄진사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호랑이, 3년 전에 그놈 새끼를 잡아왔을 때 늙은 호랑이라 했잖느냐.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리, 내가 직접 가마. 산삼 자리를 아는 놈이 있으면 데려와라. 곽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리, 산삼을 봤다는 자는 금산에 사는 약초꾼 할멈이라 합니다. 그 할멈이 자리를 안다고 하니 할멈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 할멈을 불러와라. 할멈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합니다. 직접 올라가셔야 합니다. 엄진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직접 산을 올라가란 말이냐? 산삼이 1000냥짜리입니다. 나리. 1000냥이라는 말에 엄진사의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좋다. 내일 올라간다. 하인 5을 데리고 가마. 나리, 하인을 많이 데려가시면 산짐승이 놀라 산삼 기운이 달아난다 합니다. 옛 어른들이 산삼 캘 때는 혼자 가거나 둘이서만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엄진사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산삼에 대한 미신은 이 양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삼은 조용히 경건하게 캐야 한다는 것. 그러면 너만 데리고 가마. 예, 나리. 곽서방은 밖으로 나와 순이를 만났습니다. 됐다. 내일 엄진사가 금산에 올라간다. 나와 단둘이서. 순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서방님. 순이야. 예. 나는 이것 말고는 더 못한다. 엄진사 앞에서 배신하는 것은 무섭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금산에 올라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동굴 앞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자 호랑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다가와 호랑이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 이 산에 나쁜 사람이 올 것입니다. 호랑이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눈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새끼를 빼앗아 간 자입니다. 호랑이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목에서 낮은 울림이 나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 자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호랑이가 순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죽이면 끝입니다. 그 자가 죽으면 제 시아버지의 빈문서도 마을의 곡식도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자가 살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순이가 호랑이의 앞발 근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순이의 손 위에 무거운 앞발을 올렸습니다. 마치 약속을 하듯이 내일 저를 도와주십시오. 호랑이가 낮게 한 번 울었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맑은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하늘은 쪽빛이었습니다. 엄진사가 곽서방을 앞세우고 금산에 올랐습니다. 엄진사는 산을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나온 몸에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왔으니 당연했습니다. 헐떡거리며 바위를 붙잡고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산이 왜 이렇게 가파르냐.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나리. 곽서방은 할멈이 알려준 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큰 바위 3개가 나란히 선 곳을 지나 소나무 숲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숲 사이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도리를 엎고 서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순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좌수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무슨 소리냐? 산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산삼 자리를 안다고? 제가 처음 본 것이옵니다. 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요. 엄진사가
곽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곽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며느리가 금산에 자주 올라간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나리. 엄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앞장서거라. 어디 산삼이 있는지 보자. 순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도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의 동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졌습니다. 엄진사가 헐떡이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험한 곳에 산삼이 있단 말이냐. 산삼은 원래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나는 법이옵니다. 건방진 년이 가르치려 들어?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가자 절벽이 보였습니다. 절벽 아래 동굴 입구가 검게 뚫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동굴 근처에 산삼이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엄진사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굴 앞까지 10발자국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깊은 울림. 엄진사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곽서방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습니다. 동굴에서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19해를 산 늙은 호랑이. 그러나 늙었다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였습니다. 노란 눈이 엄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지며 송곳 같은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랑이다. 엄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나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눈이 묻고 가시 벗겨졌습니다. 아까까지 거드름 피우던 사나이가 벌레처럼 바닥에서 기었습니다. 곽서방, 살려라. 곽서방도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호랑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엄진사가 오줌을 지렸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아래가 젖어들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때 순이가 호랑이와 엄진사 사이에 섰습니다. 도리를 등에 업은 채였습니다. 순이가 호랑이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호랑이가 멈췄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낮아졌습니다. 엄진사가 넋이 나간 얼굴로 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자가 호랑이를 막아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인연이 뭐 하는 짓이냐. 순이가 엄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앉은 자보다 자가 높은 법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순이가 엄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좌수 나리, 이 호랑이가 왜 나리를 노려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아느냐? 3년 전에 나리께서 포수를 보내 이 호랑이의 새끼를 잡아갔지요. 엄진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새끼 호랑이 가죽을 벗겨 한양에 팔았지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엄진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 호랑이는 3년 동안 매일 밤 울었습니다. 새끼를 찾아서.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듣는 그 울음소리가 이 호랑이의 곡소리였습니다. 엄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죄책감이라 하기에는 이 사나이에게 양심이 너무 적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오로지 공포.
순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리, 저는 오늘 나리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온 것입니다. 거래? 아버님의 빈 문서를 없애주시고 마을 곳간의 곡식을 풀어주시면 제가 이 호랑이를 진정시키겠습니다. 엄진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탐욕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딴 소리 할 시간에 어서 저놈을 치워라. 순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랑이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진사와 호랑이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호랑이의 이빨에서 침이 떨어졌습니다. 으아. 엄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겠다. 빈 문서를 없애마.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 문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뭘 더 어쩌란 말이냐. 마을 곳간의 곡식을 모두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종문서도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엄진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순이가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호랑이가 또 한 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나무에서 눈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곽서방이 귀를 막고 엎드렸습니다. 엄진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겠다. 다 하겠다. 제발 살려만 다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콧수염에 코딱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금실 자수가 빛나던 비단 두루마기는 눈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엄진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의 말만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산에서 내려가면 딴소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안 그런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곽서방 앞에서 맹세하시옵소서. 그리고 곽서방은 증인이 되시옵소서. 곽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곽서방님. 곽서방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3년 동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 새끼의 비명, 박영감의 절규, 마을 사람들의 절망. 곽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리. 뭐냐. 빈 문서는 제가 위조한 것입니다. 엄진사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자 열할이라는 글씨는 나리께서 시킨 대로 제가 나중에 써넣은 것입니다. 박영감은 원래 이자 없이 쌀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엄진사가 곽서방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나리, 저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곽서방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빈 문서입니다. 나리께서 고치라 하셔서 새로 썼지만 원본은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엄진사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호랑이의 숨소리가 들리고 앞에서는 신복이 배신한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채 눈밭에 엎드린 모습은 참으로 볼품없었습니다.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호랑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살짝 숙이자 호랑이도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멈췄습니다. 좌수나리, 산에서 내려가시지요. 엄진사가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곽서방은 잠시 순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뒤따랐습니다. 순이는 호랑이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가 순이의 손등에 코를 비볐습니다. 순이가 호랑이의 목을 안았습니다. 등에서 도리가 깨어나 킥킥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아기를 보며 낮게 한 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산에서 내려오자 마을이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영감의 오막살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영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마른 기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쓰러져 계셨는디 아무도 몰랐어. 순이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 같았습니다. 아버님, 눈 떠보시옵소서. 방영감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아, 내가 왔구나. 예,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진사가 됐다. 방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금산에 다니는 것을.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방영감네 며느리가 미쳤다고. 호랑이가 나오는 금산에 아기를 업고 올라간다고. 아버님, 순아. 방영감이 순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내 시어미가 살아있었으면 너를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좁쌀죽. 한 그릇만. 순이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쌀이 없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한 줌을 시아버지 아침으로 끓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가 빈독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순이가 나가보니 곽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품에 쌀자루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몫이다. 관아에서 받은 녹봉으로 산 것이야. 곽서방이 쌀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죽을 끓여 드려라. 곽서방님,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내가 미안한 것이지. 곽서방은 그것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등이 보였습니다. 넓은 등인데 구부정했습니다. 3년간의 죄책감을 지고 다닌 등이었습니다. 순이는 쌀로 죽을 끓여 시아버지께 올렸습니다. 방영감이 겨우 몇 숟가락을 떠먹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위태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사는 산에서 내려온 뒤 이틀간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이 사나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순이의 걱정이 맞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딴소리를 할 것이라는 걱정이. 진사는 곽서방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놈을 가두어라. 상전을 배신한 놈이다. 곽서방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사는 관아에 달려갔습니다. 현감날이 방영감네 며느리가 호랑이와 짜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옵니다. 현감은 진사의 뇌물을 받아먹은 자였습니다.
두말 없이 순이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박영감의 오막살이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영감네 며느리 순이, 관아의 명이다. 나오너라. 순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등에 도리를 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순아. 박영감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아, 안 된다. 순아. 순이는 포졸에게 끌려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의 뜰에 엄진사가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새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콧수염을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호랑이 앞에서 오줌을 지리던 사나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현감 날이 전년입니다. 전년이 호랑이를 풀어 저를 죽이려 한 것이옵니다. 현감이 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년이 산에서 좌수를 위협했단 것이 사실이냐?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호랑이를 시켜 나를 해치려 했지 않느냐? 호랑이는 산짐승입니다. 제가 어찌 호랑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엄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이라 하였느냐? 증거가 있느냐? 예. 곽서방이 증인입니다. 빈 문서의 이자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곽서방이 증언할 것입니다. 엄진사가 씩 웃었습니다. 곽서방은 이미 가두어 놓았다. 미친놈이 헛소리를 했을 뿐이야.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곽서방이 잡혀 있다면 증인이 없었습니다. 원래 빈 문서도 곽서방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빼앗겼을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좌수의 말이 맞는 것으로 판결하겠다. 수run이 내년은 좌수를 협박한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순이의 머리 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곤장 30대. 산에도 버티기 어려운 형벌을. 젖먹이를 업은 여자에게.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의 미갚은 빚에 대하여 며느리 순이와 그 자식을 엄좌수의 종으로 넘기도록 한다. 순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등에서 도리가 칭얼거렸습니다. 순이가 무릎을 꿇으며 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엄진사가 부채를 펴며 희죽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잖느냐. 내까지 것이 어디서 감히.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곽서방은 잡혀 있고 증거는 사라졌고 관아는 엄진사 편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관아의 옥에 갇혔습니다. 도리마는 이웃집 안악에게 맡겨졌습니다. 아기와 떨어지는 순간 순이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돌아, 돌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순이는 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창살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도, 시아버지도, 자유도, 심지어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던 곽서방마저. 순이는 무릎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음소리.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금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그 소리가 관아의 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잃고 우는 소리. 순이가 도리를 잃고 우는 소리와 같은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며칠 전 할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힘이 아니요.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 엄진사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마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가?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깊이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관찰사,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 현감의 위에 있는 사람, 엄진사의 뇌물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 관찰사에게 이 사실이 닿으면 현감도 엄진사도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몸으로 어떻게 관찰사에게 알린단 말인가. 순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할멈. 금산의 할멈이라면, 산짐승과도 교감하는 할멈이라면. 순이가 창살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금산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쳐 부르는 것. 금산까지 닿지 않더라도 호랑이에게라도 들리기를 바라며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갔습니다. 옥졸이 눈을 떴습니다. 전현이 한밤중에 왜 노래를 부르냐? 그러나 노래가 너무 슬퍼서 막지 못했습니다. 창살 사이로 새어나가는 순이의 노래는 관아의 담을 넘고 마을을 지나 금산 자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금산의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 속에 실려오는 소리에 귀를 세웠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여자의 노래. 자장가. 호랑이가 알아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고 무릎 꿇던 여자의 목소리.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동굴을 나와 절벽 끝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길고 깊은 포효였습니다. 산이 울리고 골짜기가 메아리 쳤습니다. 막내 할멈이 움막에서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할멈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절벽 끝에서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할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반달 같던 눈이 초승달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멈이 광주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 산에서만 살던 노파가 한밤중에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마을에 내려와 사정을 알아냈습니다. 이웃집 안악에게 도리를 맡기고 순이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것을, 엄진사가 뒤집어 순이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것을, 곽서방이 잡혀 있다는 것을. 할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놈이 끝까지. 할멈은 밤새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고갯길을 넘어 원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가 머무는 가명이 원주에 있었습니다. 할멈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맨발에 피가 배었지만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눈길을 헤치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노파의 몸에서 어디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할멈은 원주 가명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명문 앞에서 할멈은 주저앉았습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관찰사 날이 평창고을에 억울한 일이 있사옵니다. 문지기가 달려왔습니다. 이 할멈이 뭐 하는 거야? 물러가. 억울한 백성이 호소하는 것을 막을 셈이요? 할멈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또렷하여 안에서도 들렸습니다. 마침 관찰사가 아침 문안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날이 미친 할멈이 와서 들여보내라. 할멈이 관찰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엄진사가 흉년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것, 빚 문서의 이자를 위조한 것, 마을 곳간의 곡식을 빼돌린 것, 호랑이 새끼를 잡아 가죽을 판 것, 현감이 뇌물을 받고 엄진사 편을 든 것, 순이라는 며느리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 관찰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날이 제 목숨을 걸고 사실이옵니다. 증거는? 곽서방이라는 자가 원래 빈 문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빼앗았겠지만 찾으시면 나올 것이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수십 명이 증인이 될 것이옵니다. 관찰사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을 불렀습니다. 평창고을에 사람을 보내라. 암행으로. 그 사이 평창에서는 순이가 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엎드린 순이의 등 위로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찰. 순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찰. 두 대째.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찰. 세 대째.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엄진사가 관아 처마 밑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채를 붙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찰, 찰. 5대, 6대. 순이의 저고리 등판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절에서 양반한테 덤비면 안 되는 거야. 불쌍해라, 불쌍해. 젖먹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다던데. 10대를 맞았을 때 순이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피였습니다.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을 탄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강원 가명에서 나왔다. 곤장을 멈춰라. 형리의 곤장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현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진사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명에서 온 비장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관찰사의 명을 담은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의 명이시다. 평창고을 좌수 엄진사의 비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으니 관찰사께서 친히 조사하실 때까지 일체의 형벌과 재산 처분을 중지하라.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현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진사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가명에 고발을 한 것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장이 현감에게 다가갔습니다. 현감, 관찰사 나리의 명에 따라
곽서방이라는 자를 즉시 석방하시오. 그리고 옥에 갇힌 순이라는 여인도 석방하시오. 현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관찰사의 명은 곧 왕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이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순이는 혼자 힘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곽서방도 풀려났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옷이 찢겨 있었습니다. 엄진사의 하인들에게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원래의 빚 문서였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품에서 내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진사가 빼앗지 못했습니다. 곽서방이 비장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비장이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원래 문서에는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엄진사가 쓴 문서와 비교하면 위조가 명백했습니다. 닷새 뒤 강원도 관찰사가 직접 평창에 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조사의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관찰사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이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엄진사와 현감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진사. 예, 나리. 빈문서 위조, 고을 곡간 곡식 빼돌리기, 흉년을 이용한 백성의 토지 수탈, 백성을 종으로 삼은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모함이 옵니다. 관찰사가 원래 빈 문서와 위조된 문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이 두 문서의 필체가 다르다. 원래 문서에는 이자 열할이라는 글씨가 없고 내가 만든 문서에만 있다. 그것도 다른 다른 붓으로 쓴 것이 눈에 보인다. 엄진사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그것은 곽서방이 꾸며낸 것이옵니다. 저 놈이 배신을. 곽서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제가 직접 위조했사옵니다. 엄진사의 명에 따라 이자 열할을 써넣었습니다. 박영감의 손도장을 찍은 후에 뒤에서 몰래 추가한 것이옵니다. 엄진사가 곽서방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 배은망덕한 놈이. 배은망덕한 것은 나리이옵니다. 곽서방이 처음으로 엄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눈을 피하던 사나이가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저에게 거짓을 시키고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고 산짐승의 새끼마저 잡아 가죽을 벗기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죄를 안고 살 수 없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관찰사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고을 백성 중에 엄진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으면 나오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엄진사의 눈이 마을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협박이었습니다. 나서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등에 도리를 업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곤장 맞은 자리에 약을 바른 천이 감겨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저는 박영감의 며느리 순이옵니다. 내가 금산의 호랑이를 만났다는 여인이냐?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보아라.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아버지가 빚을 지게 된 경위, 엄진사의 이자 위조, 마을 사람들이 종이 되어가는 상황, 그리고 금산의 호랑이, 새끼를 잃고 3년째 울고 있는 늙은 어미 호랑이, 엄진사가 보낸 포수 때문에 순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관찰사의 표정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순이가 말을 마치자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내 앞에 엎드렸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기 때문이옵니다. 저도 아이를 빼앗길 뻔한 어미이고 그 호랑이도 아이를 빼앗긴 어미이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자끼리 마음이 통한 것뿐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를 보고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저도 할 말이 있사옵니다. 엄진사가 제 밭두 맞이기를 빼앗았사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도요, 쌀 5말 빌렸는데 30말을 갚으라 했사옵니다. 저는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했사옵니다. 제 아내가 빨래를 하다 엄진사의 하인에게 맞았사옵니다. 하나 둘씩 나오더니 순식간에 10명, 20명, 30명이 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증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진사의 얼굴이 흙빛을 넘어 잿빛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들었다. 충분히 들었다. 관찰사가 엄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진사. 빈문서 위조, 백성 토지 수탈, 곡간 횡령, 민간 수탈, 그리고 억울한 자에게 거짓 형벌을 씌운 죄. 이것이 사실임이 증인 수십 명과 물증으로 확인되었다. 엄진사가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관찰사 나리,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찰사가 현감을 돌아보았습니다. 현감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내 놈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관리의 본분을 저버린 죄 용서할 수 없다. 나리, 저는 강요에 의해. 닥쳐라. 관찰사의 한마디에 현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내리겠다. 관아 마당에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엄진사의 좌수직을 박탈한다. 엄진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둘째, 위조된 빈문서를 무효로 하고 엄진사가 빼앗은 모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셋째, 마을 곳간의 곡식은 전량마을에 돌려주고 엄진사가 빼돌린 곡식은 사제로 충당한다. 넷째, 종으로 바친 사람들의 종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자유민으로 돌려보낸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 된 가족을 되찾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째, 엄진사에게 곤장 50대에 처하고 가산의 절반을 몰수하여 흉년 구제에 쓴다. 엄진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가산의 절반이라니 살려주시옵소서. 여섯째, 현감은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조정의 심판을 받게 한다. 현감이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엄진사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 호랑이 앞에서 오줌을 지리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눈이 묻던 그 모습. 지금은 관아 마당에 흙이 온 몸에 묻어 있었습니다.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찰. 엄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이가 참고 버틴 곤장을 이 사나이는 첫 해부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찰, 찰, 세대, 네대, 살려주시오. 아이고. 10대가 채 되기 전에 엄진사는 기절했습니다. 물을 끼얹어 깨우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50대를 다 채운 뒤 엄진사는 만신창이가 되어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산 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진사의 집에 관리들이 들어가자 곳간에서 쌀 수백 가마가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리는 동안 이 사나이 혼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숨겨놓은 은도 나왔습니다. 비단도 나왔습니다. 호랑이 새끼 가죽으로 만든 방석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가산이 몰수된 엄진사는 남은 재산마저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곤장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색 비단 두루마기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옥반지는 벌써 몰수되었고 은장도도 담비 목도리도 사라졌습니다. 엄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탐욕의 끝이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관찰사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말해 보아라. 금산의 호랑이를 해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새끼를 잃고 슬퍼하는 어미일 뿐이옵니다. 관찰사가 한참을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호랑이를 만나고 그 호랑이가 엎드렸단 것을 아직도 믿기 어렵구나. 날이 보시겠습니까? 순이가 관아 뜰로 나갔습니다. 금산 쪽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맑고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 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순이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관찰사도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호랑이다. 사람들이 갈라지며 관아 앞 길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관아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9해를 산 늙은 호랑이.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위협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직하게 천천히 관아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관찰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관리들이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칼을 거두시옵소서. 순이가 관아뜰을 가로질러 호랑이 앞에 섰습니다. 등에 도리를 업은 채였습니다. 호랑이가 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노란 눈이 순이를 비추었습니다.
순이가 호랑이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코를 순이의 손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순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몸이 관아 마당의 흙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낮게 한 번 울었습니다. 그것은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관아 마당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소차 쉬지 못했습니다. 관찰사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도리가 등에서 킥킥거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호랑이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호랑이가 아기를 올려다보며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순이가 호랑이의 귀 뒤를 긁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순이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노란 눈에 무언가가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관아 문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느린 걸음으로 마을을 지나 금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랑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옵니다. 어미의 마음이 통한 것뿐이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산의 호랑이는 내가 보호령을 내리겠다. 어떤 포수도 금산에서 사냥할 수 없도록. 감사합니다. 나리. 그리고 관찰사가 하나 더 말했습니다. 순이, 내 효심과 지혜와 용기를 조정해 아뢰겠다. 내 시아버지의 병구 안에 필요한 약재와 곡식을 감형해서 보내겠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곡식이 풀렸습니다. 진사의 곳간에서 나온 쌀이 각 호에 돌아갔습니다. 종문서가 불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불길이 올랐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불꽃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빼앗긴 땅이 돌아왔습니다. 박영감에 논 5 마지기, 밭새 마지기도 되돌아왔습니다. 박영감은 가명에서 보내온 약을 먹고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날, 박영감이 순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순아,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느냐? 아버님, 은혜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곽서방은 관찰사 앞에서 자기 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위조에 가담한 죄가 있었으나 스스로 증인이 되어 진실을 밝힌 공이 인정되어 곤장 10대에 감형되었습니다. 곽서방은 형을 받고 나서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밤에 잠이 올 것 같다. 그것이 곽서방이 한 전부였습니다. 막내 할멈은 원주에서 돌아와 다시 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이가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관찰사에게 가지 않았으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할멈이 히히 웃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냐? 다 내가 한 거지. 아닙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물 한 사발 얻으러 오신 날부터 할머니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멈이 잠시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낡아서 이가 2억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영감이 허리춤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빗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내 시어미에게 줬던 거야. 어릴 때 같이 놀던 벗이었거든. 순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어릴 때 같이 이 산에서 뛰놀았지. 그 아이는 산 아래로 시집을 갔고 나는 산에 남았고 할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일찍 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산에서 내려가지 못했어. 그런데 그 아이의 며느리가 나를 찾아올 줄이야. 할멈이 순이의 손에 빚을 쥐어주었습니다. 내 시어미 대신 내가 이걸 준다. 잘 가지고 있거라. 순이가 빚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할멈이 순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울긴 왜 울어? 다 잘 된 거 아니냐? 세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논에 물이 차고 밭에 싹이 올라왔습니다. 3년 만에 풍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품팔이를 나갔던 순이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번 돈 5냥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마을에 들어선 남편은 달라진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진사가 사라진 것도, 아버지가 땅을 되찾은 것도, 아내가 고을에서 이름난 사람이 된 것도,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금산의 호랑이와 할머니와 곽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한 것이옵니다. 순이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박영감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손자 도리를 무릎에 앉히고 웃었습니다. 도리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킥킥거렸습니다. 박영감이 허리춤에서 나무 빗을 꺼내 도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이가 품에서 할멈에게 받은 빗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2개의 빗이 나란히 놓이자 박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마누라의 시어머니의 벗이신 할머니께서 주셨습니다. 박영감이 한참을 말없이 2빗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첫 수확을 했습니다. 논에서 벼가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이네 논에서도 이웃집 논에서도 마을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만에 들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첫 수확의 쌀 한 대를 들고 금산에 올랐습니다. 할멈의 움막에 쌀을 놓고 호랑이의 동굴 앞에 갔습니다. 호랑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털이 많이 빠져 있었고 걸음이 더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를 보자 호랑이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순이가 호랑이 앞에 쌀을 놓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첫 수확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호랑이가 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이의 등에 업힌 도리에게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리가 호랑이의 코를 양손으로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호랑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새끼를 다시 만난 것처럼. 어느덧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리가 4살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넘어 뛰어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둘째를 베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다시 밭일을 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밭을 갈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금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울음이 많이 줄었지만 가끔씩은 여전히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순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음 날 아침 금산에 올랐습니다. 할멈의 움막 앞에 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할멈의 얼굴이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머니. 갔다. 순이가 멈추었습니다. 호랑이가요? 어젯밤에 동굴 안에서 잠들듯 갔어. 순이는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 안에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웅크린 모습이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이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처럼. 그때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호랑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거친 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금산의 봄이 왔습니다. 호랑이가 잠든 동굴 앞에 순이가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올라와 돌을 얹었습니다. 호랑이를 무서워만 하던 사람들이 돌을 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탑 옆에 순이가 작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도리가 옆에서 작은 손으로 흙을 파 도왔습니다. 엄마, 이 나무 크면 호랑이 아줌마가 좋아해. 그래, 좋아할 거야. 그 소나무는 해가 갈수록 자랐습니다. 3년이 지나 사람 키를 넘었고 10년이 지나 동굴 입구를 가릴 만큼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어미소나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순이. 옛날 옛적 눈 덮인 금산에서 젖먹이를 업고 호랑이 앞에 무릎 꿇던 22살의 며느리. 누더기 같은 삼배 저고리에 맨발이던 그 여자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달려가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서서 말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며느리의 이야기.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호랑이가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다리가 후들거렸단다. 그런데 말이야.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렸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힘이 아니란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야. 할멈이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주먹도 칼도 권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앞에서 무릎 꿇고 어미의 마음으로 말을 건넨 것. 그것이 산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강한 힘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